그 지난 시간까지는 저희가 그 주로 뭐 양자 오류 정도, 오류 정정부에 대해서 했는데 예, 그 토픽은 사실은 좀 깊게 들어가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예, 그래서 그 정도 수준에서 그냥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 저희가 보통 일반적인 양자 정보를 뭐 퀀티파이하고 뭐 그런 이슈들을 사실은 오늘부터 어느 정도 좀 다루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전에 이거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양자 정보랑은 직접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 뭐 암호화 같은 부분들에서 저희가 예전에 했던 뭐 퀀텀 키 디스트리뷰션 여기서는 저희가 그때 그 대칭키 암호라는 형태를 설명을 했었는데 사실 그거에 가장 그 대응되는 고전적인 방식은 보통 저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뭐냐면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는 법을 많이 사용하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대칭키 암호가 그 고전적으로 안 된다 뭐 그런 뜻이 아니라 보통은 그 현재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키의 방식들은 그 공개키 암호 방식이라고 하고 근데 양자 암호가 사실은 이 공개키 암호 방식까지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있다면 제일 좋긴 한데 사실은 그 양자 암호 키 분배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공개키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프로토콜은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대신에 여기서 그래도 해결하려는 가장 뭐 많은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대칭키 암호의 방식이다. 이런 구분을 잠깐 좀 하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그러니까 처음에 잠깐 제가 설명할 거는 이 공개키 암호 방식 중에 제일 대표적인 보통 RSA 방식이라고 하는 이 방식이 수학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냥 간단하게만 좀 소개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 자체가 뭐 양자 암호랑,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랑 아니면 양자 암호의 원리랑은 직접적인 상관은 없긴 한데 거꾸로 많은 사람들이 도대체 양자 암호 키가 왜 필요하냐 아니면 양자 컴퓨터가 왜 필요하냐 얘기를 할 때 다들 결국엔 처음부터 얘기하는 게 RSA 얘기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RSA가 어떻게 되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대답을 하는 게 좀 약간 좀 웃기잖아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RS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정도는 좀 알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뭐 RSA 뭐 여기 뭐 잔뜩 나와 있긴 한데 뒤에서 있는 얘기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결국에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어떤 그러니까 비밀 메시지를, 그러니까 딱 앨리스랑 반만 서로 알게 전송을 하고 싶죠. 그렇게 하면은, 보통 어떤 식으로 그 일이 먼저 진행이 되냐면, 제일 먼저 밥이 공개키라는 걸 먼저 만든다. 정확하게는 자기가 공개키라고 불리는 것과, 그 다음에 비밀키라고 하는 이런 두 개 키를 자기만이 아는 방식으로 보통 만들어요. 예, 그래서 보통은 여기서 말 그대로 공개키는 일반인들한테 다 공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랑 통신을 하려는 사람들한테만 아니라 임의의 아무나. 예,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정보는 무조건 공개가 될 거고 그에 비해서 비밀키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공개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밥이 무조건 가지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퍼블릭 키는 다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퍼블릭 키가 일반적으로는 두 개의 숫자로 보통 이루어져 있는데 보통 저희가 소인수분해 문제가 RSA 문제랑 직접적인 연결이 돼 있다고 할 때 그때 얘기하는 소인수분해에 관련된 숫자는 요 뒤에 있는 n입니다. 예,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소인수분해 하는 게 결국엔 두 개의 되게 큰 프라임 넘버를 곱해가지고 걔네들의 각각의 컴포넌트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알면은 문제가 깨진다고 얘기했었죠. 근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거는 그 두 개의 숫자를 곱한 값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냥 우연히 이 2라는 값이 3이라서 혹시 그럼 여기서 그냥 얘 인수까지 같이 공개하는 거 아니야? 착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이거는 그 얘가 3과 5의 곱으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을 때 그때 3하고 전혀 상관없이 그냥 랜덤하게 잡은 값이에요. 그러니까 뭐 같은 값일 수도 있겠죠, 우연히. 뭐 근데 그 값이 같을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에 뭐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이 문제를 트라이 한다고 할 때 굳이 이게 맞는지 확인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오해가 없도록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통은 저희가 그러면 사실 퍼블릭 키랑 프라이빗 키가 거의 유사하게 생겼는데 그럼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서 오냐? 바로 이 숫자가 이 10이라는 숫자가 3하고 연결되어 있는 숫자인데 이 10이라는 숫자를 알기 위해서는 저희가 원래 15가 3과 5의 곱이라는 걸 알아야지만 또 10이라는 숫자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좀 설명할 예정이고요. 예,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는 저희가 하려는 건 뭐라고 볼 수 있냐면
앨리스가 밥한테 보내려고 하고 있고 밥이 이미 공개 키와 프라이빗 키를 다 만들어가지고 자기만 프라이빗 키를 가지고 전체한테 다 그 퍼블릭 키를 공개했어요. 3과 15라는 이런 키를. 예, 그래서 당연히 앨리스도 3과 5라는 그 조합은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앨리스가 보내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디지털은 다 뭐 바이너리 넘버로 다 이루어져 있겠지만 그거를 저희가 일종의 그 십진수라든지 그런 걸로 변환해서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보내는 그런 어떤 패턴이 나타내는 십진수에 해당하는 게 뭐 13 정도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아까 얘기했지 일단 밥은 이런 것들을 다 공개했고 그 다음에 앨리스도 당연히 이걸 알게 된 상태에서 앨리스가 그러면 이 퍼블릭 키랑 그 다음에 본인이 보내고 싶어 하는 메시지 13이라는 숫자를 이제 어떻게 조합할 거냐면 조합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 게 여기 지금 퍼블릭 키에 두 가지 숫자가 주어졌잖아요. 이 숫자 중에 하나를 얘의 지수로 사용하고 그러니까 13의 3승의 요 3은 요 퍼블릭 키의 2로부터 온 숫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드 15를 할 때 이 모드가 결국엔 이 두 번째 n에 해당되는 숫자라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그냥 이거를 13에 3승 해서 보내면은 그럼 당연히 다른 도청자들도 이게 3에서 온 숫자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그러니까 3분의 1승을 해버리면 원래 숫자를 복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안 하고 당연히 이렇게 모드 15로 그 나머지 연산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요 값을 이제 실제로 전송을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훨씬 더 복잡해진 거죠. 그러니까 요 문장만 가지고 그리고 요 두 개의 숫자의 조합만 가지고 사실 원래 숫자를 복구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는 보통은 해킹을 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진짜 해킹하려면 이 15라는 숫자를 알아야 되는데 정확하게는 이 프라이빗 키를 알면은 그럼 해킹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프라이빗 키 요걸로만 저희가 알아낼 수 있냐? 요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이 밥이 그 인크립트된 메시지를 받은 다음에는 이제 밥이 하는 일은 다시 자기가 받은 이 7이라는 숫자에다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10이라는 숫자를 다시 지수로 활용해서 7의 11승을 계산한 다음에 다시 모두 15를 해주면은 그럼 원래 그 값을 이렇게 복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프로시저는 뭐 13이었기 때문이가 아니라 이미 다른 메시지여도 항상 적용이 되는 그런 과정이란 걸 뭐 그냥 수학적으로 해보면은 다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물론 그거는 트라이얼 앤 에러로 그러니까 트라이를 해가지고 결국 확인한 게 아니라 실제로 수학적인 구조가 왜 이렇게 되는지를 그냥 제가 간략하게는 설명하는데 근데 완전히 디테일하게 설명하려면 사실은 이것도 뭐 정수론에 관련된 이것저것 많이 그 백그라운드가 좀 필요해가지고 뭐 그 정도로 깊이까지 못 들어갈 것 같고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예, 이때 유일하게 저희가 만족해야 되는 조건은 뭐냐면, 메시지의 크기가 원래 저희가 여기 사용하는 15보다는 이거보다는 크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앰비규어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얘보다는 작다는 가정 하에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 복구해낼 수 있다, 원래 숫자를. 예, 그래서 이 두 번째 숫자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가 수학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보기 전에, 뭐, 잠깐만 이 얘기를 해보면은, 많은 학생들이, 리눅스라든지 그런 서버를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 SSH 같은 그런 터미널 형태로 많이 사용하죠. 근데, 뭐, 그러니까 보안에 얼마나 관심 있는지 제가 몰라서, 뭐, 그렇긴 한데, 아마 많은 경우에 처음으로 어떤 주어진 뭐, IP 어드레스를 가지고 접속을 하면은, 위와 유사한 형태의 그런 경고 메시지를 많이 봤을 텐데, 여기서 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뭐 고민을 많이 한 학생들도 있겠지만, 뭐 많은 학생들 같은 경우 그냥 무조건 예스하고 넘어가는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요 핑거프린트가 지금 방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퍼블릭 키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버가 자기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퍼블릭 키랑 그 프라이빗 키를 제일 먼저 생성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외부에서 누군가가 접속을 해올 때마다, 그때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퍼블릭 키를 제공하면서 이걸로 인크립션해서 들어와라. 라고 보통은 그런 식으로 하죠. 근데 예, 여기 보시면 그래서 이 핑거프린트라고 하는 게 결국엔 이 바이너리 숫자를 그냥 준 거라고 보면 되는데 얘가 여기에 보시듯이 이런 식으로 RSA 키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물론 공개키 암호 방식이 RSA 말고도 뭐 몇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어가지고 그때그때 그 서버가 사용하는 방식이 뭔지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예, 근데 요런 문구를 보면은 지금 제가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계산을 해서 그 정보를 보내야 된다.
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예, 근데 이럴 경우에 뭐 처음에 접속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이럴 경우에 약간 보안 관점에서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어, 제가 어떤 서버 주소를 누군가가 저한테 줘가지고, 그래서 제가 거기서 접속을 하려고 하는데, 그 서버에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원래 이 키의 핑거프린트가 뭔지를 저희가 모르면은, 사실은 여기도 되게 보안상 취약한 점이 있는 게, 만약에 중간에 누군가가 해커가 있는데, 그 해커가 뭐 모든 네트워크 통들은 결국엔 중간에 뭐 라우터라든지 그런 거 계속 거치잖아요. 근데 중간에 해커가 그냥 라우터에 이런 자기가 쉽게 이미 풀 수 있는 그런 핑거프린터를 다 넣어놓고 걔를 제공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중간에서 전달만 해주면은 사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전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되게 위험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제대로 보안을 고려한다면 그러면은 그냥 접속할 때 그냥 이걸 무작정 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서버 관리자한테 이 서버에 지금 핑거프린트가 뭔지 그걸 먼저 확인한 다음에 그래서 이게 그쪽에서 제공됐을 때 이게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들어가는 게 꼭 필요하죠. 물론 저도 대부분 그렇지 않는데 예. 근데 보통은 그래서 다른 관점에서는 이런 핑거프린트들을 보통은 또 아예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공개를 해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랑 다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얘도 얘를 진짜 신뢰할 수 있는지 그런 식의 적어도 기본적인 1차 검증 과정은 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통 또 접속했을 때 가끔씩 경우에 따라서 이런 메시지를 본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읽어봤으면은 뭐 설명이 다 돼 있지만, 거꾸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면 그 어떤 서버에 한 1년 전에 접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서버가 일반적으로는 핑거프린트 잘 안 바꾸거든요. 왜냐면은 핑거프린트 바꾸면은 자기의 접속할 모든 클라이언트들한테 다 그게 바뀌었다는 걸 다 어나운스를 해야 되고, 그거 자체도 반드시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바꾸는데, 사실 그게 보안에 되게 취약한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왜냐면은 암호를 계속 안 바꾼다는 얘기니까. 근데 어쨌든, 예, 그 상태에서 예,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은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접속했을 때 받았던 핑거프린트가 맞다면은 그럼 그걸 보통 자기 컴퓨터에 로컬 캐시에서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런데 한 1년 후에 접속을 했는데 그쪽에서 보내주는 핑거프린트가 다르면 보통 이런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 사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진짜로 서버 관리자가 열심히 해서 일부러 핑거프린트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안 관점에서.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게 떴다면은 그럼 당연히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또 다른 경우에는 중간에 원래는 제가 알고 있는 분명히 서버가 있는데 거기서 이걸 보내준 게 아니라 중간에 누군가 도청자가 있어가지고 그 도청자가 새로운 핑거프린트를 마치 자기가 그 서버인 것처럼 보내줬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걸 판단하려면 제일 확실한 방법은 그냥 서버 관리자랑 직접 확인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실제로 그게 쉽지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사실은 보안에 많은 보안들의 사실 좀 허점이 생기는 거고 사실 보안이라는 관점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명제인 게 보안이란 거는 사실 편리함이랑 같이 간다는 건 불가능해요. 그걸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모순인데 예, 사실 현재 많은 부분들이 예, 보안이 강화가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또 되게 보안이 약화되는 측면도 있는데 저는 사실 그게 맞는 방향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용자들이 편리성을 무조건 추구하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까 이 보안에 대한 이슈가 점점 좀 회색된다? 예, 그런 것 같은데 예, 사실 이런 거 되게 잘 확인하고 이 무슨 맥락에서 나오는 건지 정도는 다들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걸 보통 맨 인 더 미들 어택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중간에 누군가가 자기가 마치 그 서버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중간에 걸 모두 다 가르치는 거. 그래서 뭐 예, 실제로는 뭐 하려는 얘기는 실제 RSA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얘기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수학적인 구조로만 보면은 다음과 같이 보통은 저희가 키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키 만들어내는 건 아주 간단한 게 뭐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RSA 방식에서 RSA에서 중요한 거는 아주 큰 두 개의 프라임 넘버를 찾아서 그러니까 선택을 해서 랜덤하게 선택을 해서 걔네들을 뭐 P랑 Q라고 불렀을 때 걔네들의 곱인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뭐 3과 5를 선택했을 때 15를 가지고 이거가 일단 첫 번째 중요한 정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것만 보낸다고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공개키를 보낼 때는 이거랑 그 다음에 아까 2라고 하는 애를 보내는데 2라는 애를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여기에 파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통은 정의라는데 이 함수를 뭐 그 간단하게는 뭐 오일러스 펑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아니면 뭐 오일러스 토션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거는 정수론에서 예, 사용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런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이 함수가 정의되는 방식은 뭐냐면요. 저희가 이미 원래 얘 소인수분해가 되어 있는 3과 5라는 정보를 알았다면 여기서 1씩 빼가지고 그러니까 3에서 1 빼가지고 2 곱하기 5에서 1 빼니까 4겠죠. 그래서 2 곱하기 4로 만들어진 8이라는 숫자를 저희는 이거를 오일러스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주어진 n이라는 숫자에 대한 오일러스 펑션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실제로 보내려는 이 어떤 추가적인 그 공개키의 일부인 이 2라는 걸 어떻게 구하냐면 일단 랜덤한 숫자를 찾는데 이 랜덤한 숫자가 만족해야 될 유일한 조건은 뭐냐면 요 숫자 8이라는 숫자와 서로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없는 그런 숫자만 하나 고르면 됩니다. 그럼 사실 되게 쉬운 거죠. 예,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그 프라이빗 키는 어떻게 만드냐? 이제 이렇게 만들어낸 3하고 곱했을 때 그 값이 1이 되도록. 근데 그냥 1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는 저희가 모드 연산을 뭐에 대해서 했냐면 15라는 숫자에 대해서 모드 연산을 보통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 키를 만들 때는 뭐 여기에 적용되는 모드의 값이 15가 아니라 15의 그 오일러스 펑션에 해당되는 8.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정의했던 얘로 모드 연산을 했을 때 1이 되는 그런 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이 d라는 값은 저희가 퍼블릭 키로 내보낼 이 3이라는 숫자의 역수에 해당되긴 하죠. 근데 그냥 단순한 역수가 아니라 이 모두 8에 해당되는 역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만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저희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말하는 그 공개키라는 거는 이 15라는 숫자와 이런 3이라는 숫자를 내보내고 그 다음에 프라이빗 키는 요것만 그냥 이 11과 그 다음에 15라는 숫자만 간직한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게 어려운 문제냐? 예, 거꾸로 얘기하면은 저희가 이게 원래 이 15라는 숫자가 어떻게 소인수분해가 되는지 모르는 상태였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얘를 어떻게 구하는지는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임의의 2라는 게 주어졌을 때 걔의 역수라는 걸 정의하려면 무한한 가능성이 존재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게 안 된다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얘의 소인수를 알아야지만 저희가 이 오일러스 펑션을 구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저희가 얘의 역수를 어떻게 정의할지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게 여기서의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뭐 여기까지는 뭐 수학적으로는 어려운 건 없죠. 그냥 정의를 쭉 따라가는 것뿐이니까. 네, 그래서 그 키를 제너레이션하는 과정은 방금 전에 얘기했던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주어진 거를 아까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그냥 얘도 그냥 수학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냥 요약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어떤 거를 했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보내고 싶어 하는 메시지를 M이라고 부르면은 그러면 보통은 보내는 뭐 앨리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인크립션 메시지를 만들 때 그 M에다가 이때 받은 이 2를 그냥 지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동시에 받았던 N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해주면 그럼 이게 인크립션이 된 메시지라고 보면 될 거고요. 그다음 아까 얘기했듯이 받은 사람은 결국엔 뭐를 가지고 활용하냐면 이걸 어떻게 해독을 하냐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D승을 여기다 해준 다음에 같이 다시 15에 대해서 뭐 그 N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해주면 그러면 그 원래 M이라는 거를 복구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예, 간단하게만 여기 다시 한번 예, 정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결국엔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sub m이라는 거는 저희가 원래는 뭐 아까 같은 경우에 그 뭐 13이라는 숫자를 했다면 그 13에 3승에 뭐 모드 15를 해가지고 이거를 뭐 10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냈다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거에 대해 만약에 제가 이거 10이라는 숫자를 받았을 때 그러면은 10일이 아니라 아까 얼마였죠? 7. 네. 네. 이런 식으로 7이라는 숫자를 받았을 때, 그러면 그 다음에 저희가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숫자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7에 뭐 11승을 한 다음에 모두 다시 15를 한다고 했는데,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나, 아니면은 여기 아예 처음에 13에 3승을 한 다음에, 얘를 모두 연산을 안 하고,
여기다가 11승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최종 결과에 대해서 15를 하는 거거나 사실은 이때 얻는 결과랑 이때 얻는 결과가 사실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중간에 그러니까 뭐 마치 저희가 모드 연산 같은 경우에는 덧셈을 다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모드 한번 딱 때리는 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그 덧셈 좀 하다가 모드 연산하고 그 다음에 또 더하고 또 모드 연산하고 반복하나 사실 똑같죠. 그와 마찬가지로 그게 덧셈뿐만 아니라 곱셈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뭐 중간에 이렇게 나온 숫자에다 하나 아니면은 처음부터 이 숫자에다 하나 똑같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저희가 실제로 하는 일은 원래 받았던 이 13이라는 숫자에다가 2 곱하기 D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요거를 다시 쓰면은 13에 3 곱하기 11 아니면 뭐 33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저희가 해도 사실은 같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모두 15분 제대로 해주면.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원래 그 E라는 것과 D라는 거의 정의를 뭐라고 했냐면 얘를 모두 그 오일러 펑션에 그러니까 n에 대한 오일러 펑션으로 나눴을 때 얘가 1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곱셈에 대한 역수 관계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을 다르게 그냥 표현하면 2 곱하기 D는 요 파이 n에다가 어떤 정수를 곱하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1을 더하면 얘랑 같다라는 거를 거꾸로 그러니까 요구한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지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1 더하기 k 곱하기 그러니까 정수 곱하기 이 오일러 펑션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게 일종의 곱이니까 m 곱하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곱으로 생각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그 동치 관계가 존재하고요. 그럼 마지막에 저희가 실제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이럴 경우에는 저희가 요 뒤에 있는 애에 대해서 모두 연산을 했을 때 얘가 항상 1이 된다는 것만 증명을 하면은 그러면 사실 이거는 그 m 곱하기 1하고 결국엔 결과가 같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원래 m을 복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냥 수학적인 증명인데 그러면 사실 제일 중요한 증명 중에 하나가 이 마지막 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그 어떤 수 n이 주어졌을 때 그 숫자에 그 오일러 펑션을 구하고 그다음에 그 오일러 펑션의 정수배에 승을 했을 때는 그때는 얘는 항상 1이 된다라는 걸 증명하면 되는데 이거 증명은 좀 길어가지고 뭐 제가 이 수업 시간에 더 이상 하지 않고 이거는 저기 여러분들 그 교재에 그 어펜딕스에 보면은 이 티어렘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좀 더 그 명확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그러니까 만약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뭐 여기까지 혹시 뭐 질문 있나요? RSA에 대해서? 예. 없으면은 예, 또 완전히 다른 토픽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보통 얘기하고 싶은 거는, 보통은 저희가 컴퓨터의 어떤 추상화된 수학적인 모델을 얘기할 때 보통 튜링 머신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튜링 머신에 대해서 잠깐 좀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저런 튜링 머신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사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컴퓨터라는 걸 생각하고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사실 튜링 머신이라는 개념을 전혀 모르고 보통은 쓰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 음, 뭐 계산 이론 예, 그런 쪽에서는 모든 그 컴퓨터의 그 정말 파워가 어디까지 되냐 뭐 그런 걸 모델 그러니까 뭔가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걸 위한 되게 추상적인 모델을 하나 만들고 예, 그거에 제일 처음 만들어진 거라고 볼 수 있는 게 튜링 머신인 거죠. 뭐 앨런 튜링이 어떤 사람인지는 많이들 영화를 봐가지고 알 테고 예, 저도 사실 그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어떤 사람인지 잘 몰랐는데 예, 많은 공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그래서 한번 보시기를 바라고 그러니까 권하고 예, 그 예, 근데 튜링 머신이란 게 어떻게 정의되는지 일단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튜링 머신의 정의를 보면은 되게 좀 되게 드라이하다고 해야 되나?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래밍하고 전혀 다른 느낌의 그런 형태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어떤 컨트롤러가 있다고 보고 예, 보통은 뭐 파이널 스테이트 컨트롤러라고 부르는데 예, 컨트롤러가 있는데 이 컨트롤러가 가지고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컨트롤러가 하는 역할은 우리가 그 어떤 정보를 저장하는 테이프가 있고 그러니까 일종의 현재 컴퓨터로 본다면 그 메모리라고도 볼 수 있고 아니면 뭐 스토리지 디바이스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심볼들이 잔뜩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알파벳이라고 예, 정의를 해가지고 어, 예, 여기 보면은 어떤 심볼들의 집합, 예, 이거를 뭐, 그, 감마라고 정의라고, 여기 안에, 뭐, 예를 들면 시작하는 심볼, 뭐, 0과 1과 뭐, 블랭크랑, 뭐, 이런 식으로 정의를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이 테이프에,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0, 1, 0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는 비어있는, 예, 여기 B라는 거는 블랭크를 그냥 표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 예, 뭐,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들이 이런 테이프에 적혀 있다라고 뭐 일단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파이널 스테이트 머신이 하는 역할은 얘가 여기에 헤드가 하나 달려 있어가지고 이 헤드가 움직이면서 여기 있는 그 알파벳을 하나씩 하나씩 읽는다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가 읽은 다음에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하는 걸 보통은 프로그래밍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형태가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지금 뭐 그 프로그래밍 하는 거랑 전혀 달라요. 그럼 그 프로그램이 보통은 어떤 식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니, 아, 그리고, 예, 얘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이 헤드를 계속 움직이면서 그때 거기 있는 숫자를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알파벳 값을 읽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에서 준 어떤 룰들에 따라서 이 값을 업데이트한다, 이 값을 다시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헤드를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게 그 파이나이트 스테이트 머신의, 그러니까 튜링 머신의 약간 그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사용하는, 그러니까 그럼 이런 머신에서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면은 다음과 같이 생겼어요. 예, 그냥 딱 보면은 예, 전혀 프로그램처럼 보이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때 말하는 이 프로그램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룰이라고 보는 게 좀 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저희가 프로그램을 일반적으로 할 때 순차적으로 쭉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나타내는 거는 일종의 룰들을 쭉 정리한 거를 프로그램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사실 이해를 하려면은 예, 표기법을 먼저 봐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 있는 여기 적혀 있는 프로그램들이 한 5개의 이런 어떤 값들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를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그 현재의 스테이트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예, 뭐 그러니까 Q랑 그 다음에 X 뭐 Q 프라임 뭐 X 프라임 그 다음에 뭐 방향에 대한 뭐 S라는 뭐 이런 식으로 5개의 어떤 뭐 숫자 또는 문자로 이루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럼 얘가 나타내는 건 뭐냐면 현재 얘가 가지고 있는 어떤 스테이트가 있어가지고 그 값이 예를 들면 Q라고 할 때 이런 Q랑 그 다음에 여기서 읽은 값이 뭐 0 또는 1이다 하면은 그 페어가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현재 스테이트랑 그 다음에 현재 읽을 수 있는 가능성의 어떤 값들 그리고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에는 얘의 스테이트를 Q 프라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있는 값을 X 프라임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여기 나타나는 게 헤드를 왼쪽으로 움직일 건지 오른쪽으로 움직일 건지 그 방향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감이 없을 테니까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저희가 이거 룰 보면은 얘가 뭐 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그래서 보통 얘를 나타낼 수 있는 좀 더 쉬운 표기법이 제가 볼 때는 보통 finite state machine이라고 해가지고 보통은 다이어그램으로 많이 그리죠. 예, 그래서 어떻게 보통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냐면 예를 들면 그 제일 처음에 첫 행을 제가 그림으로 만약 나타냈는데 어떻게 그릴 수 있냐면 얘를 제가 Q sub X 보통 스타트하는 그 스테이트를 보통 Q sub X라고 많이 부르는데 예, 현재 제일 처음에 얘 스테이트가 Q sub X라고 먼저 가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럴 경우에 만약에 제가 어떤 값을 때 그 값이 그 예를 들면 요런 표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얘 스테이트를 여기 나온 것처럼 Q1으로 옮겨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여기에 스테이트들로 이루어진 이런 그러니까 스테이트 이 값들로 이루어진 뭐 이런 애들이 잔뜩 있다고 할 때 얘네들 간에 어떻게 어디로 옮길 건지 그거를 나타내고 있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어 얘가 나타내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만약에 입력으로 요런 애를 찾았으면은 그러면은 그러니까 입력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읽은 애가 요런 그러니까 스타트 표기면은 그 표기를 그대로 놔두고 예 그래서
그대로 놔두고 그 다음에 헤드를 플러스 1 쪽으로 옮겨라. 네, 그래서 제일 처음 얘가 시작할 때는 여기서 헤드가 쫙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헤드가 있다가 그러니까 그 지금 현재 얘의 그 파이널, 그러니까 이 스테이트도 Q sub X고, 그 다음에 얘가 읽은 값이 요거니까 첫 번째 룰에 딱 맞았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것처럼 그러면 이제 현재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얘를 놔두고 그 다음에 헤드를 플러스 1로 옮겨라 했으니까 이제 헤드를 이렇게 옮기는 겁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게 그러면 현재 스테이트는 이제 Q1이 됐죠. 그래서 Q1이 된 상태에서 다시 0을 읽었는데 제가 아직 여기 그림에는 이게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사실 이 두 번째 룰이 그걸 나타내죠. 만약에 Q1인데 0이라는 값을 읽으면은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스테이트를 딴 데로 가지 말고 자신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돼 있죠. 다시 Q1으로 오라고 돼 있고 그래서 0을 읽으면은 Q1으로 가고 대신에 그 자리에다가 블랭크를 채우고 그 다음에 헤드를 플러스 1로 옮기라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해야 되는 역할은 저 두 번째 룰에 의하면은 0이라는 값을 읽었을 때는 여기 있는 값을 블랭크로 대체를 하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그대로 Q sub 1으로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이쪽으로 옮긴다 라는 뜻입니다. 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아마 처음에 전혀 이해가 안 됐을 텐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제가 또 Q1인데 읽은 게 1이죠. 근데 여기에 지금 제가 아직 본 룰 중에 그게 없어요. 그러면 다시 여기를 한번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Q1인데 1을 읽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딴 데 가지 말고 다시 1로 가고 1로 유지를 그러니까 1을 읽었으면 여전히 1을 읽었어도 스테이트는 바꾸지 말고 대신에 블랭크를 채우고 플러스 1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1을 읽었는데 Q1이니까 얘를 블랭크로 채우고 그 다음에 헤드를 이렇게 옮기고 대신에 스테이트는 바꾸지 마라. 0이나 1을 읽으면 계속 요 스테이트에만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또 1을 읽으면은 얘가 요 그 다음에 갔더니 또 1이 나와가지고 얘를 또 그 0으로, 그러니까 블랭크로 만들어버리고 헤드를 여기로 옮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0까지 했는데 또 0을 읽었으니까 또 스테이트는 바뀌지 않고 얘가만 블랭크를 하고 그 다음에 헤드를 또 여기까지 옮겼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블랭크를 만났잖아요. 그러면은 Q1인데 블랭크를 만난 거에 대해서는 지금 그 룰이 없었으니까 여긴 제가 아직 안 그렸으니까 이제 다시 요 표를 보면 되겠죠.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네 번째 룰이 Q1인데 블랭크를 만나면은 이제는 Q2로 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 여기서 블랭크를 만나면은 Q2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블랭크를 그대로 유지를 해놓고 그 다음에 헤드를 마이너스 1로 옮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왔더니 블랭크를 만나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저도 그 스테이트를 큐트로 바꾸고 그 다음에 그 블랭크는 블랭크로 놔두고 그 다음에 헤드를 이쪽으로 다시 백을 한 거죠. 그 상태에서 또 이제 그러니까 또 읽어보니까 그럼 이제 큐트에서 입력이 0 또는 1 또는 뭐 블랭크 뭐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블랭크를 만날 거로 보이니까 여기 보면 큐트인데 우리가 만약 블랭크를 만나면은 큐트를 그대로 유지하고 블랭크를 만나면 큐트로 그대로 자기 자신을 입고 그 다음에 블랭크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로 옮겨라 해서 얘 때문에 이제부터는 헤드가 여기 올 때마다 블랭크만 만나면 그럼 큐트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다시 헤드 하나 움직이고 하나 움직이고 계속 하겠죠. 그래서 헤드가 계속 이쪽으로 왼쪽으로 다시 쭉 와서 이제 여기 만날 때까지 계속 여기에서 맴돌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만났으니까 그럼 무슨 일이 있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여기 왔더니 큐트인데 만약에 여기서 얘를 다시 만나면은 그럼 이제는 얘를 Q3로 가라고 그렇죠. 제가 여기다 Q3를 따로 그려놓지 않았지만 그래서 만약에 여기 스타트 심볼을 만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때는 스테이트는 Q3로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헤드를 다시 1로 옮기래요. 그래서 얘를 지우지 않고 그대로 가고 그다음에 여기로 한 다음에 그다음에 얘를 Q3라고 한 거죠.
예,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룰을 보면은 Q3인데 만약에 블랭크를 만났다. 예, 물론 여기에 제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룰에는 없는데 그 만약에 제가 뭐 제대로 하려고 했다면 0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1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룰은 있어야겠죠.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여기서 나타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룰에서 안 되는 것뿐입니다. 예, 그래서 뭐 그런 룰들이 다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Q3인데 이제 마지막 저 룰에 의하면 뭐라고 했냐면 이건데 만약에 여기서 블랭크를 만나면 얘가 6인데 블랭크 만나면 그러면 얘가 마지막으로는 보통은 폴트라고 보통 부르죠. 그 멈춘다는 거. 예, 그래서 폴트 스테이트로 가고 QH라는 애로 가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블랭크를 읽으면은 여기로 가고 그다음에 그 그 값에다가 예, 블랭크 대신에 1이라는 값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그 아무 데도 가지 않는다. 라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1으로 채우고. 그럼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홀트 스테이트에 멈추면은 그, 튜링 머신은 멈추게 돼 있는 예, 그런 식으로 설계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할 때 그 얘기를 안 했는데 튜링 머신은 무조건 Q sub S에서 그러니까 스타트에서 시작하고 홀트에 닿으면은 멈춘다. 라고 그 전반적인 큰 룰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뭐 복잡하게 계속 했는데 이 함수가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할 수 있는 이런 입력이, 그러니까 여기에 아까 들어왔던 거를 제가 뭐 0110 뭐 그렇게 썼잖아요. 그거를 일종의 인풋이라고 생각한다면 x가 주어졌을 때 지금 얘가 하는 함수는 어떤 관계의 함수를 만들어내는 건가요? 이 프로그램은. 모든 거를 블랭크로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출력을 1을 내보내는 함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 하는 거 없이 그냥 컨스탄트 밸류를 내보내는 애. 그러니까 이러면은 이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예, 되게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표현이 하면 안 될 것 같고, 예, 되게 단순해 보이는 이런 머신인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컴퓨터, 예, 아니면 뭐 사실 그런 컴퓨터도 있고 아니면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 현재 가지고 있는 컴퓨터가 아무리 뭐 성능이 뛰어나고 뭐 하지만 기껏 해봤자 사실은 주판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속도는 많은 차이가 나지만 두판이 할 수 있는 역할과 그다음에 우리가 그 사용하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종의 일의 범위는 똑같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 사실은 저희가 그때 그러면은 뭔가 누군가를 비교하려면 직접 비교라든지 중간에 누구와 똑같다를 해가지고 서로가 같다는 걸 증명하잖아요. 그때 그 중심에 있는 같다는 거에 보통 비교하는 대상이 바로 튜링 머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된 튜링 머신은 되게 비효율적이고 뭐 어떻게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모든 그러니까 일반적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산들은 다 이런 튜링 머신으로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그게 사실 서치 튜링 테시스 그러니까 테시스가 여기서는 뭐 논문이란 뜻이 아니라 일종의 주장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이 주장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연산들은 다 튜링 머신으로 그러니까 그 대응돼서 다 연산 가능하다라는 게 그 첫째 튜링 테시스의 그냥 기본적인 개념인데, 근데 이때 사실 여기서 제대로 얘기를 처음에 안 됐던 부분이 뭐였냐면 효율에 대해서 좀 얘기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그 기계가 있을 때 다른 기계가 하는 역할을 다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까지는 다 좋은데 근데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냐. 되게 비효율적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열심히 물론 제가 지금 한 거는 사람이 해서 비효율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예 그거는 그냥 예, 제가 느린 거고 예 만약 저 디지털로, 그러니까 디지털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저런 기계가 있다면 알아보면 잘했겠죠. 예. 그래서, 예,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 얘기는 하지 않는데, 사실은 그 얘기만 가지고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얘를 약간은 그 확장을 시켜가지고, feasibility thesis라는 뭐 그런 개념을 얘기를 하고, 그러면은,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어, 어, 그, 이 튜링 머신은 고전 컴퓨터,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고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모든 연산은 이 튜링 머신 가지고도 충분히 효율적으로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그럼 여기서 효율이 뭔지를 정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보통 저희가 컴퓨터에서 뭐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 결국엔 빅 O 노테이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지금 아까처럼 이렇게 뭐 n개의 비트로 이루어진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제가 어떤 저런 알고리즘이 있고 그럼 그 알고리즘이 막 돌아가지고 마지막 끝날 때까지 그래서 정답을 얻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그 시간이 걸릴 것이냐 그리고 이 n 값이 계속 커짐에 따라서 그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그 컴퓨테이션에 필요한 속도가 얼만큼 증가할 것이냐를 나타낼 때 보통은 이거를 n에 대한 함수로 보통은 많이 적죠. 그래서 보통은 만약에 이게 폴리노미얼 정도의 수준으로 늘어난다면 얘는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n이 커짐에 따라서 걔의 익스포넨셜하게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한다면 그럼 얘는 비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효율이라는 걸 저희가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아까 이걸 보면은 이게 고정 컴퓨터보다 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는 이 정도의 오버헤드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여전히 효율적이다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런 식으로 그, 어, 근데 모든 문제들이 사실은 이런 식으로 효율적으로 되지는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그다음부터 얘기하는 게 프라블럼의 스페이스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어떤 문제들은 저희가 고정 컴퓨터로 효율적으로 계산이 가능하고 어떤 문제들은 고정 컴퓨터로는 절대로 효율적으로 못하는 그런 문제들을 이제 클래스를 저희가 구별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보통은 얘기하는 게 폴리노미얼 시간에 보통은 여기서 디시전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제가 여기 설명할 때 약간은 저도 틀릴 수가 있는 게, 저도 이거는 사실은 되게 계산 이론 쪽에서 되게 정교하게 다 그러니까 정리가 돼 있고 한데, 사실은 뭐 저도 제가 그쪽 공부를 뭐 그러니까 전공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제가 뭐 약간은 틀릴 수 있어서, 예, 그거는 양해를 좀 해놓고, 근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거의 모든 문제들은 대부분 다 yes와 no의 디시전 문제로 다 치환을 할 수 있다고 보통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뭐 복잡한 함수 계산하는 거는 그 yes와 no 문제가 아니지 않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 솔루션 값이 얼마와 얼마 사이에 들어올 것이냐 아니냐 뭐 그런 식으로 약간 yes와 no 문제로 다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문제는 다 그 디시전 프로블럼 문제로 다 바꿀 수 있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일반적으로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답을 할 수 있는 경우를 보통 P 프로블럼이라고 그러고요. 근데 당연히 폴리노미얼하게 못하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애들을 보통은 근데 여기서 넌폴리노미얼이 일단 뭐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안 된 애들, 걔네들을 보통 NP 프로블럼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근데 그 와중에 어 사실 사람들이 계속 고민하는 게 그러니까 고민이라기보다는 해결하려고 하는데 증명하지 못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정말로 그러니까 여기 P 프로블럼에 속하지 않는 애들은 진짜로 이게 NP냐 아니면은 사실은 이게 폴리노미얼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사람들의 상상력이 한계 때문에 알고리즘을 잘 생각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따로 분류가 요 안에 집합 안에 못 들어간 거 아니냐 사실 좀 애매한 문제죠. 이걸 증명할 방법이 거의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엔 NP와 P가 같느냐 아니냐 예, 그게 사실은 되게 그 계산 이론 측면에서는 풀리지 않는 영원한 숙제라고 좀 볼 수는 있고요. 근데 심정적으로는 다들 이게 다를 거라는 건 알고 있죠. 지금까지 경험으로 비춰볼 때.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MP 문제 중에 또 여기 있는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 종류들이 되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문제들은 문제의 모양은 완전히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뭐 보통 저희가 트래블링 세일스맨 프로블럼 뭐 그런 것들 얘기를 할 때 얘네들은 걔와 뭐 다른 문제들이 완전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만 풀면은 나머지 애들도 다 풀리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이 클래스가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걔들을 보통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 MP 컴플리트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래서 여전히 그러면은 이제 그 양자 컴퓨터가 들어왔으니까 양자 컴퓨터가 도대체 이 프로블럼 스페이스에 어디에 속할 것이냐. 그게 사실은 제일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양자 컴퓨터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양자 컴퓨터는 모든 고정 컴퓨터가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게이트를 다 구현할 수는 있다고 하니까 아마도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문제는 요거 P보다는 적어도 그러니까 크거나 같겠죠. 근데 그러면 크거나 같은 거와 같은 거는 완전 다른 거니까 예, 정말로
디퍼런스가 있느냐, 그러니까 얘보다는 좀 더 큰 애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러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증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 증명하는 게 사실 정말 어려운 문제죠. 그러니까 뭐 아까 MP와 P가 같냐를 증명을 하는 게 거의 어렵듯이, 도대체 양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P보다 크냐 작으냐. 그러니까 여전히 현재까지는 그냥 에비던스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비던스는 되게 강한 건가? 힌트 정도만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은 소유분의 문제를 적어도 지금까지는 P로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근데 뭐 쇼 알고리즘은 P에 가깝게, P에 가깝게라는 표현이 약간 좀 애매한데, 예, 그래도 MP처럼 저렇게 완전히 불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예, 분명히 가능한 정도로 보이니까. 그러면 걔가, 소위 부분에는 한 이 정도쯤에 어디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얘기하지만 MP가 얘와 같지 않다는 걸 증명을 못 하듯이, 예, 여전히 소위 부분의 문제가 P가 아니라는 걸 증명을 못 하기 때문에, 예, 그게 그 뭐 완전히 증명을 못하는, 예, 그런 문제긴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전히 바라는 거는 이 MP,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MP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더 큰 스페이스가 사실 있어가지고 문제 스페이스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MP 문제가 이게 디시전 문제로만 다 귀결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 그걸 또 못하는 문제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약간 더 큰 공간이 있는데 퀀텀이 여기까지는 약간 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약간, 예, 그 희망? 예, 그런 걸 좀 가지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는 사실 뭐 예전에 몇 개의 논문들이 나왔던 게 있는데 양자 컴퓨터로 MP 컴플리트를 완전히 못한다라고 약간 좀 주장하는 논문들이 좀 있기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여기 포함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하는 편이긴 합니다. 예, 일반적으로. 뭐 이쪽에 대해서는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전문가는 아니라서 잘 모르긴 하는데 뭐 혹시 관련돼서 질문 있나요? 그러면은, 예, 뭐 여기에 관련돼서 한 이 정도만 얘기를 하고 갈게요. 자, 이제 마지막 이번 시간의 마지막인데 앞으로 계속 나올 얘기에 이제 다시 또 시작을 좀 해보면은, 어 저희가 지금까지는 양자 상태를 항상 이렇게 스테이트 벡터 형태로 많이 다뤘는데, 사실 다음 시간부터는 저희는 이제 이거를 좀 더 일반화시킨 덴시티 오퍼레이터라는 형태로 좀 다룰 예정이긴 하고요. 그래서 그거를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가지고 있던 공리를 약간은 좀 더 확장 아니면은 좀 더 일반화시키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가지고 이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희가 세 번째 공리, 이 양자역학의 세 번째 공리가 결국엔 뭐에 관한 얘기였냐면, 어떤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 양자 상태를 측정하는 거에 관련된 문제였죠. 그리고 그 당시에 저희가 기술을 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얘기를 했었죠.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떤 측정을 한다는 거는 그거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 정확하게는 허미션 오퍼레이터가 존재한다는 게 첫 번째 그 가정이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값을 측정을 한다는 거는 측정할 때 어떤 측정 값들을 계속 얻을 텐데, 얻을 수 있는 측정 값들은 커미션 오퍼레이터의 아이겐 밸류로 다 국한된다라는 게 이게 두 번째 조건이라면 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그럼 도대체 그런 아이겐 밸류는 얼만큼 우리가 측정할 수 있냐? 확률의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확률을 보통 나타낼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죠. 저희가 임의의 어떤 양자 상태가 주어졌을 때, 그리고 이 양자 상태가 가질 수 있는 측정 값들은, 측정 아이겐 밸류들은 이런 아이겐 벡터들을 다 당연히 가질 거고, 그럼 그 해당하는 아이겐 밸류를 가질 확률은 결국 어떻게 계산하냐면 해당하는 아이겐 벡터와 현재 양자 상태에 내적을 했을 때 얘의 그 절대값의 제곱이 결국에는 그 확률이다 라는 게 세 번째 조건이라면, 예, 그 조건이었고, 맨 마지막으로 특정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 양자 상태는 무엇이 되냐 했을 때 그때 얘기한 게, 결국엔 측정이 되면은 그러면 그 상태는 이 특정된 아이겐 밸류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로 컬랩스가 된다. 그게 전체 세 번째 공리에서 얘기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달라질 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전히 같은 결과, 그러니까 유사한 결과를 낼 텐데, 근데 이거를 수학적으로
좀 더 일반화시켜서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새롭게 정의하는 그 측정의 개념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오퍼레이터를 측정 오퍼레이터라는 걸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어 예, 근데 아까 얘기했던 여기서의 허미션 오퍼레이터는 좀 다른 측정 오퍼레이터라는 걸 정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더 앞에서 얘기할 때는 저희는 허미션 오퍼레이터 하나만 딱 정의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측정에 관련된 그 정확하게는 보통은 그때 당시에 그 오퍼레이터를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려고 그냥 매저먼트 오퍼레이터인 것처럼 표현을 했을 수도 있는데 걔는 보통은 저희가 observable, 그러니까 관측 가능하다 표현할 때 observable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그 오퍼레이터를 는 측정 오퍼레이터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측정을 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뭐 그냥 예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희가 만약에 했던 방식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보통은 저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뭐 측정값이 0이라 뭐 1, 뭐 1, 2, 3이라는 이런 종류의 어떤 아이겐 벡터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뭐 오메가 1, 오메가 2, 오메가 3 뭐 이런 애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에 해당하는 값들 측정할 수 있고 그때 거기에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가 이렇다. 그러면은 그럼 보통 저희가 그, 그 전에 얘기했던 observable 오퍼레이터는 일반적으로 오메가 1, 그 다음에 1,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고, 뭐 오메가 2에 2, 그 다음에 뭐 이런 형태로 생겼었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때는 퍼미션을 만족하는 그런 오퍼레이터 하나를 그냥 딱 정의하면 끝이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1이라는 값을 측정하는, 아니면은 정확하게는 뭐, 여전히 뭐 오메가 1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메가 1을 측정하는 예, 그때에 해당되는 메저먼트 오퍼레이터가 하나 있다. 예, 그래서 걔를 m sub 1이라고 제가 표현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 2라는 애를 측정하는 오퍼레이터가 또 따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오메가 3라는 애를 측정하는 오퍼레이터가 또 다 독립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들의 집합, M1, M, M2, M3를 저희는 메저먼트 오퍼레이터 셋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새롭게 정의하는 수학적인 형태일 뿐이에요. 자, 그러면 그전에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정의했을 때는 그 측정의 확률이라든지 뭐 그런 걸 쉽게 정의했었는데 저희가 갑자기 이런 뜬금없이 독립적인 오퍼레이터 몇 개를 얻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그 확률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했을 때 저희가 보통은 얘기하는 게 그 이와 같은 확률을 가진다라는 표현으로 예, 바꿀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두 번째 이 오메가 2라는 값을 측정할 확률은 그러면 제가 아까 요 두 번째 값에 해당되는 오퍼레이터를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저거를 가질 확률은 M2와 M2의 대거를 곱한 거에다가 양변에 이렇게 원래 주어진 임의의 양자 상태를 내적을 하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에서 내적해주면 우리가 어떤 값을 얻겠죠. 그러면 그 값이 확률이다라고 정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요 M1, M2, M3는 뭐 여기 아까처럼 퍼미션이든지 그런 조건이 필요가 없어요. 얘는 그냥 독립적, 그러니까, 물론 얘가 한 가지 꽤 중요한 리퀘어먼트를 만족해야 되는데, 그 외에는 얘들은 퍼미션이 아니어도 된다라는 게 그냥 여기서의 정의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아까 얘기했던 몇 가지 중에, 뭐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얘기한 게, 뭐 일단 아이겐밸류가 그러니까 뭐 측정값이란 게 존재한다. 예, 뭐 이건 제가 여기서는 굳이 얘를 아이겐밸류라는 표현을 안 썼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측정값이 나올 때마다 그거에 해당되는 어떤 그 오퍼레이터가 존재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결국엔 확률의 얘기는 했죠. 그래서 그다음 저희가 또 이런 포멀리즘에서 또 얘기해야 되는 게 그럼 측정되고 난 다음에 양자 상태는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걸 얘기하는데 그때는 저희가 표현을 보통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뭐 형태는 그러니까 저희가 만약에 두 번째가 측정됐다. 그러면은 그때는 양자 상태가 M2에 그러니까 사이에다가 저희가 마치 오퍼레이터를 가한 것처럼 하는데 근데 보통 이렇게 하면은 얘가 노멀라이즈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노멀라이즈까지 고려를 해서 사이에 M2에 대거 M2 예,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럼 뭐 야, 이렇게까지 해주면 되겠죠?
그럼 노멀라이즈가 됐으니까 거의 유사해 보이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할 때 얘들이 거의 조건이 없긴 한데 유일하게 한 가지 조건이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예, 이와 같은 그 조건을 만족해야 된다라는 게 마지막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그러니까 이걸 모든 m에 대해서 이렇게 했을 때 예, 얘는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랑 약간 유사했던 형태가 예전에 뭐 얘와 관련돼서 뭐가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 저희가 뭐 얘네들이 그 컴플리트한 저기 모든 저기 어, 어, 아이겐 베이시스를 이룬다고 할 때 얘네들의 모든 서메이션이 얘가 아이덴티티랑 같다. 이런 걸 저희가 보통 뭐라고 불렀었죠?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불렀죠. 예, 그래서 얘도 똑같이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을 부르는데 얘와 얘는 약간 차이가 있죠. 얘는 오퍼레이터 하나죠. 근데 얘는 오퍼레이터 곱하기 오퍼레이터의 합이죠. 예, 뭐 그 차이가 좀 있는 거고. 근데 사실은 뭐 전체적으로는 뭐 이게 그럼 왜 이런 리퀘어먼트가 나와야 되냐? 그거는 사실은 되게 단순한 게 요거의 관계를 보면은 얘가 무조건 나와야 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요. 이게 꼭 이가 아니라 임의의 m에 대해서도 다 성립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원래 확률이라는 거는 모든 것들의 확률의 합은 1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뭐 모든 가능한 m에 대한 확률의 합은 1이어야 되는데 근데 저희가 저런 식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놨으니까 얘는 다르게 얘기하면 사이에 모든 그러니까 각각의 m들에 대해서 얘들을 서메이션 했을 때 이게 0이 그러니까 이게 1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제 얘는 각각의 항들마다 얘와 얘가 공통으로 다 곱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적이 돼 있으니까 얘들을 밖으로 빼내면은 저희는 이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뭘 알고 있냐면 얘와 얘의 직접적인 내적은 1이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얘가 해주는 역할은 이게 아이덴티티 오퍼레이터가 돼야지만 이런 관계가 성립되죠. 그래서 이것만 만족하면은 사실 이렇게까지 갈 필요 없고 요렇게 그러니까 요 관계만 만족을 하면은 사실 이런 것들이 다들 자연스럽게 서로 예, 잘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의를 좀 쓰겠다는 겁니다. 앞으로. 혹시 뭐 질문 없죠 여기? 네. 어, 예,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냥 약간 실질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제가 아까 얘와 얘가 완전 다른 것처럼 얘기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런 형태를 얻게 된 그 모티베이션은 사실 여기의 형태에서 대부분 왔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예를 들면은 그 제가 만약에 이런 형태로 새로 정의한 다음에 그러면은 뭐 M1을 어떻게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주어진 게 0 또는 1로 이루어진 뭐 그런 간단한 실버 스페이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럴 때 그럼 M0 어떻게 정의할래? 라고 물으면은 아마 제일 쉬운 방법이 그냥 0에다 0을 하는 거고 M1을 1에다 1을 정의하는 게 아마 제일 직관적인 선택이죠. 왜냐면은 이거를 해주면은 첫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제가 이렇게 선택하면은 얘 자체는 그냥 자연스럽게 허미션이 돼버렸긴 했는데, 뭐, 제가 여기서 강조하려는 것 중에 하나는, 아까 제가 여기서 얘기할 때 얘가 꼭 허미션일 필요는 없다고 했지만, 또 거꾸로 허미션인 애를 잡는다고 틀릴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사실 저희가 그전에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잡았을 때 얘가 이 조건을 만족하냐? 그럼 당연히 만족을 하는 게 M0의 대거는 사실은 얘에 대해서 대거해봤자 다시 자기 자신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나올 거고, 예,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은 M0 대거, M0 하면은 얘는 같은 영영에 대해서 그냥 서로 내적하고 끝나는 거니까 다시 자기 자신처럼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나올 텐데
예, 그리고 보통은 저희가 만약, 그러니까 물론 이거는 이 자기 자신의 대거를 한 거지만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는 이런 오퍼레이터를 보통 저희가 뭐라고 불렀냐면 프로젝션 오퍼레이터로 불렀었죠. 그래서 사실은 요 형태로만 저희가 매핑을 하면은 이전에 했던 거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그냥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럼 왜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더 바꾸냐? 이유는 저희가 이렇게 정의하기에는 좀 애매한 상황들이 나타날 때 그때도 여기가 그 제너럴하게 계속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로 하자라고 예, 형태를 약간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형태를 계속 보시면은 얘는 뭐 쉽게 설명이 되는 게 예, 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그럼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하면은 이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 잘 만족하냐 하면 당연히 만족하겠죠. 왜냐면 얘 대거에 이거 한 게 00이고 얘에 대해서도 대거에다가 자기 자신 한 게 11이 나올 테니까 얘들 합치면은 그럼 컴플리트니스 릴레이션이 그냥 당연히 만족되겠죠. 원래 얘도 거의 유사한 형태로 그렇게 나타났었으니까. 예, 그 다음에 저희가 만약에 예를 들면 이런 이니셜 스테이트가 뭐 풋사이 뭐 알파 제로 더하기 뭐 베타 원 이런 스테이트가 나왔을 때 저희는 그 전에 알고 있는 방식으로는 얘에 대해서 0에 대해서 풋 사이에 이거를 한 다음에 얘의 절대값 쓰면은 알파 제곱의 절대값이 확률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이 방식을 적용하면 문제가 없냐 했을 때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그러니까 풋 사이에 저희가 M0 대거 그다음에 M0 풋 사이 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요거 해봤자 이게 그냥 0, 0밖에 안 될 거니까. 예. 그래서 얘는 그냥 원래의 정의랑 똑같이, 그러니까 숫사이 대로, 그 다음에 0, 숫사이 해서 얘는 그냥 0, 숫사이로 저희가 쓸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러면 원래 결과가 무조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예, 뭐 계속 강조하지만 이게 뭐 아주 특별해 보이는 형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원래의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 저희가 그 마지막 최종 스테이트가 이렇게 돼야 된다고 했는데 이건 역시도 저희가 생각해보면 단순하죠. 만약에 저희가 원래 포멀리즘 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얘기할 때 그때 저희는 얘 파이널 스테이트가 0으로 가야 된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만약 거꾸로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식으로 우리가 M0가 요거니까 여기다 이걸 가한다. 그러면은 M0의 스타일을 하면은 얘는 처음에는 예, 노멀라이즈가 안 된 애처럼 나타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의를 한다고 했죠. 밑에다가 노멀라이즈까지 무조건 해야 되는 걸로. 그래서 이것까지 적용을 한다면 당연히 쟤에 대한 노멀라이즈는 알파가 나올 테니까 그럼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얘는 노멀라이즈가 된 그러니까 알파의 알파 제로 그다음에 예, 알파 제로가 아니라 알파의 절대값분의 알파, 그 다음에 0. 이런 형태로 될 테니까 이게 원래 저희가 기대하는 거랑 거의 유사한데 뭐 유일하게 차이점은 얘가 뭐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래봤자 얘는 글로벌 페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왜냐면 저희가 컬랩스가 되면은 그때는 그 그거 자체가 일종의 퓨어 스테이트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붙은 페이스는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뭐 이걸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수 있고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오늘은 그러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혹시 뭐 여기까지 질문 있나요? 없으면